안녕하십니까. 김민혁입니다. 예, 벌써 이제 3주차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절반, 우리가 남아있는 이제 강의 일정 중 절반 정도를 이제 지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들은 좀 기억나십니까? 예, 노달의 이야기와 수호전의 이제 초반 서사들, 그리고 김성탄의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비들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될 겁니다.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사진의 이야기, 또 노달의 이야기 같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들으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진의 이야기에서 108영웅들의 처음 마음, 그리고 노달의 이야기에서 뛰어난 능력과 성품을 지녔지만 스님이 돼서 살아가는,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것들을 김성탄이 읽은 거를 봤습니다. 오늘은 인충과 무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예,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계속될 겁니다. 예, 인충과 무송 이야기에서 김성탄이 어떤 것들을 읽어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설을 읽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만날 사람은 이제 임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임충을 이미지적으로 나타내면 요런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왔던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예, 아니면 노랄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봤었던 고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멋있지 않죠. 그죠? 아닌가요? 예.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그 9마리 용의, 예, 문신이 있었고, 네. 노달도 이제 꽃무늬 문신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그 뭐죠? 이레즈미라고 하나요? 맞나요? 예. 그런 문신들이 이제 몸에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걸 거예요. 그죠? 예.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단정하거나, 그죠? 적어도 단정하거나 아니면 점잖거나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의 느낌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임충은 약간 요런 느낌이 저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일단 멋있어요. 네. 멋있고 얼굴도 물론 묘사에서는, 소설 속의 묘사에서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 사람의 얼굴 묘사에 대해 이제 수호전에서 하는 묘사를 보면은 삼국지의 장비의 외모를 묘사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모는 이제 장비 같은 느낌일 텐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장비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어, 도리어 이제 약간 멋있는 느낌의 조운이라든가 관우라든가 그런 이미지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여기 끝이 좀 잘렸는데 여기 끝에는 원래는 이제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 잘 그렸죠? 그죠? 예. 이 사람의 특기는 창술입니다. 창술. 창을 잘 쓰는 사람이고요. 요 창 끝에 이렇게 표주박을 매달고 다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눈이 오고 있죠. 그죠? 예. 눈이 오는 날 이 사람에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이 눈이 오는 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예, 도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눈 오는 날, 예, 창을 들고, 표주박에 달린 창을 들고 비교적 좀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느낌이 이 임충이 가진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름은 임충이고요. 예. 108영웅들은 하나씩 별명이 있다고 했었죠. 예. 사진은 뭐였죠? 9마리 용문신이 있어서 구문유. 기억나십니까? 예. 노지심은 별명은 뭐였습니까? 화화상. 꽃무늬 그 문신이 있는 스님, 화화상 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이 사람의 별명은 표자두입니다. 표자두. 예. 표는 이제 표범이라는 뜻입니다. 표범. 예. 표자라고 하면 이제 표범을 의미하고요. 두는 머리 두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 이 사람의 얼굴은 표범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느낌일까? 표범 같은 얼굴이 어떤 느낌일까? 잘 모르겠어서 표범 같은 얼굴을 구글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뜨더라고요. 예. 배우 이제 박소담 씨가
표범이랑 닮았다. 되게 닮지 않았나요? 그죠? 이런 얼굴이었을까 싶은데 어떤 얼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의 얼굴은 표범 같은 느낌이었대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귀여운 느낌, 이라기보다는 아마 용맹하고, 좀 사납고, 그런 느낌의 얼굴을 나타내려고 요 표자두라고 하는 별명을 이 사람에 붙인 것이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교두입니다. 교두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한 명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교두라는 직업은 이제 무술사범이고 제 생각에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왕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치 않지만 제 생각에는 군대에서의 이제 소대장,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 아니었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직급이 있는 군인, 조금 직급이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충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충의 이야기는 좀 복잡해요.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임충이 처음 등장하는 건 노달과 함께 등장합니다. 노달이 이제 스님이 돼서 채마밭, 채소밭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임충과 만나서 서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형제연을 맺습니다. 서로 의형제가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임충한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주냐면 자, 부인이 길거리에서 희롱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 그러니까 불량배가 길을 지나가다가 임충의 부인을 보고 이쁜데 하고 요즘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제 플러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강압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임충이 듣고 이제 달려가야죠. 막 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희롱하던 사람을 딱 만나니까 고구 기억나십니까? 수호전의 첫 장면을 장식한 그 간신 고구의 아들, 정확하게 이제 양아들이었던 고 아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아내는 그 고급 관리의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 아내, 그러니까 고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고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고급 관리. 이 사람 그 중대장이었잖아요. 교두였잖아, 그죠? 고구는 국방부 장관 내지 수도방위 사령군 사령관이라고 했어요. 고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지?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임충이 자기 부인을 희롱했어도 함부로 대들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화는 나서 임충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차마 때리진 못하고 겨우겨우 울분을 참고 서로 헤어집니다. 다행히 부인이 큰 일을 겪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임충 부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뻤나 봐. 계속 생각이 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임충 부인이랑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고아내의 이제 부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충의 친구 중에 육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그렇게 성품이 안 좋고 이렇게 돈을 좀 주고 이렇게 잘 싸바싸바 하면은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고안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그래서 꾀를 내서 육겸을 시켜서 임충을 속입니다. 육겸이 임충을 불러서 같이 술을 먹자. 이렇게 해요. 유인을 하는 거죠. 육겸이 이제 임충을 유인을 하고 그 사이에 고아내가 또 음모를 꾸며서 부인에게 사람을 딱 보내서 지금 임충이 위기에 빠졌다. 부인 빨리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속여요. 그래서 부인을 유인을 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겁탈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다행히 임충의 부인의 이제 시녀였던
시녀가 임충에게 찾아가서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까스로 임충이 그 부인을 구해냅니다. 예. 자, 임충이 이제 큰일 없이 다행히 부인을 구해내고 그 안에는 또 실패를 한 거죠. 처음에 이제 희롱하다가 실패했고 자기가 꾀를 한번 쓰려다가 또 실패를 했어요. 자, 이러니까 고아내가 이제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제 일종의 상사병에 걸립니다. 임충 부인이 너무 그리워서 예,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픈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잖아. 아들이 아프니까 고구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 왜 아프니? 뭐 문제가 있니? 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습니다. 네. 임충 부인이 이제 임충 부인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관계를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가 나섭니다. 그래서 고구가 임충을 계책에 빠뜨려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어떤 식으로 계책을 어떤 식으로 계책을 만드냐면요. 이 임충에게 보검을 팝니다. 네. 어떤 무인의 수혜라고 자처를 하는 사람이 임충과 마주쳐서 어떤 비싼 좋은 칼을 임충에게 팔아요. 그러니까 임충이 너무너무 막 신이 나 있는데 보검을 사서 신이 나 있는데 고구의 두 아들이 와서 임충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 태위님이 임충 교두님이 보검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검이 보고 싶다고 하세요. 고구 태위님이.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고구 태위님을 한번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임충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충은 처음에 딱 얘기를 듣고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길거리에서 이제 내가 보검 사는 거를 누가 보고서 고구한테 얘기했나 보다 하고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시키니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검을 가지고 고구의 집무실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고구의 집무실은 높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무기 소지 금지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와서 이 고구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높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무기를 소지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 임충은 보검을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검을 가지고 갔겠죠. 그죠? 임충이 보검을 가지고 고구 집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고구의 부하들이 쫙 하고 임충한테 달려듭니다. 너 뭐야? 너 무기 왜 가져왔어? 아니 제가 사실 고구 태위님이 국방부 장관님이 이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거 가져온 건데 고구는 당연히 그 얘기를 부인하겠죠. 네.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증거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충은 일종의 암살범, 고구를 암살하려 했다라고 하는 모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임충은 동기도 있죠. 무슨 동기? 고구의 아들이 부인을 희롱하려 했다. 거기에 빡쳐서 고구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충이 꼼짝없이 이 모함의 죄에 빠지게 되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는 이걸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거 재판을 받은 사람이 이게 약간 석연찮은 면이 있어. 사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유배를 보내게 해요. 자, 이제 가면은 이제 임충이 유배를 가면은 자, 요거 감시역으로 2명의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요 2명의 사람을 고구가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래서 가는 길에 야 임충 좀 죽여. 이렇게 시킨다라는 거죠. 자, 유배를 감시하는 관리들은 고구에게 이제 포섭됩니다.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충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 자, 그 임충은 수갑을 차고 수갑 그리고 칼이라고 하십니까? 그 옛날에 춘향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목에다가
요런 거 차고 있잖아요. 나무판 차고 있잖아요. 요걸 칼이라고 합니다. 예. 수갑, 임충은 이제 수갑, 칼 이런 거를 이제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막 씻거나 뭐 밥 먹거나 이런 게 되게 힘들죠. 요런 상황에서 이 감시원들이 임충의 발을 씻겨주겠다 하면서 임충의 발에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충의 발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부르트겠죠. 그죠? 화상을 입겠지. 그지? 예. 그런 상황에서 집신, 꺼끌꺼끌거리는 집신을 신겨요. 그러니까 발이 더 막 골마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걸어서 유백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충은 제대로 걷지 못하겠죠. 발이 그렇게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걷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감시원들은 임충이 꾀를 부린다라고 해서 막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고 결국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 순간 맨 처음에 노달이 딱 멋있게 등장해서 임충을 구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달이 감시를 하면서 관리들이 이 감시원들이 임충을 못 괴롭히게 감시하면서 무사히 유배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충은 유배지에서 그럭저럭 살아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아내는 계속해서 임충 부인에게 이제 남편이 없잖아. 계속해서 이제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충 부인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임충이 살아있으니까 임충 부인이 나를 계속 거절하는 것 같아. 이거 뭔가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니까 육겸이 부하들을 끌고 임충을 죽이려고 합니다. 임충을 죽이려고 하는데 임충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술 사범이죠. 예, 무술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행운과 실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도리어 육겸을 죽이고 복수합니다. 예. 참고로 이 행운과 실력이라는 건 아까 그 임충 그림에서 눈이 오던 거 기억나시죠? 예,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와서 예, 임충이 살고 있던 집에 지붕이 무너집니다. 지붕이 뚫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지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한밤중이어서 여기서 그 당장 수리하기는 어렵고 근처의 사당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요 사당 안에 임충이 들어가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육겸이 부하들을 이끌고 요 사당 앞을 지나다가 떠드는 소리를 들어요. 임충이 이 새끼 죽어야 되는데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 그래서 그 순간 도리어 기습을 하려고 하던 육겸을 임충이 습격을 해서 부하들을 죽이고 육겸을 죽이고 복수를 성공합니다. 네. 자, 물론 먼저 육겸이 죽이려고는 했지만 이 사람은 유배를 가 있는 죄인인데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 순간, 이 사람을 죽인 순간 임충은 더 이상 지배체계에서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살인자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임충은 유배지에서 도망쳐 양산박으로 가게 됩니다. 양산박의 두령이었던 이때는 양산박이 진짜로 그 소인배들이 모인 소인배들의 도적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인배들의 도적대의 대장은 왕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별로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충이라고 하는 꽤 유명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오니까 왕윤이 싫어해요. 왜? 이 사람이 능력도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도 받으니까 혹시 자기를 밀어내고 여기 두령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해. 그래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임충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임충을 계속 내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해요. 막 어려운 일을 시키고 이상한 일을 시키고 실현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임충은 결국엔 내가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왕륜을 죽이고 도적들의 수령이 됩니다. 요게 임충의 이야기입니다. 임충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가요? 어떤 것 같네요. 만약에 그 노달이나 사진이 임충과 같은 일을 겪었다. 부인이 희롱당하는 꼴을 고구의 아들에게 부인이 희롱당하는 꼴을 노달이나 사진이 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노달은 순수하고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못하는 인간이니까 바로 덤벼들었을 거고 노달은 더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아마 쳐 죽여놨을 거예요. 그지? 근데 임충은 어때요? 그걸 참아내죠. 일단 내 후위를 생각했을 때, 내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함부로 이거 나서면 안 돼 라고 하는 참을성이 있죠. 그리고 후위를 생각할 줄 알죠. 그리고 임충에게는 다른 108영웅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마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호전에 나오는 108명의 영웅들, 108명의 도적들은 다 어딘가 하나 나사가 빠져있는 인간들이거든요. 사진이나 노달도 그 따뜻한 마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뭔가 좀 너무하잖아. 그죠? 주폭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노달을. 사진도 뭔가 이상한 도덕심에 도덕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하잖아 애들이. 그죠? 근데 임충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그 108명 중에 유일의 정상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김성탄이 임충을 평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임충은 그 자체로 상상인물인데 그려진 모습이 너무 거칠 뿐이다. 그 김성탄은 수호전에 나오는 108명의 영웅들을 108명의 사람들을 상상, 상중, 중상, 중하, 하하 5등급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108명이라고 해도 108명의 영웅이라고 해도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중에 임충은 최고 등급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달도 상상 등급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좀 거친 면이 있기는 하죠. 그죠? 임충도 노달이나 사진보다 좀 덜할진 모르겠지만 좀 거친 부분이 있어요. 빈틈없이 계산하고 수모를 참아내고 든든하게 받쳐주며 철저하게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라. 자, 임충은 이런 면이 있죠. 그죠? 단순하게 덤벼드는 게 아니라 노달이나 사진처럼 자신의 도덕 감정으로 막 덤벼드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수모를 참아내고 든든하게 남을 받쳐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왕륜을 이제 왕륜 아까 양산박의 원조 수령이었던 왕륜을 처리할 때도 단순하게 막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잘 계산해서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행동합니다. 임충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한다.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꽤 두려운 사람이죠. 그죠?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구나. 어, 어, 이 사람은 준비를 잘하는구나. 수모도 참아낼 줄 아는구나. 두려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사업을 해낸다. 임충은 그래서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산박의 두령이 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김성탄은 임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충은 거친 면도 있고 살인자기도 하고 계산적 면모도 있는 일종의 중간적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예도 잘하고 이렇게 일을 준비하는 것도 꼼꼼하게 해낼 줄 아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정치, 고구와 고안해라고 하는 대표되는 잘못된 정치와 불행으로 인해서
일종의 실패한 인물이라고 임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임충이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예, 임충이 왕윤을 죽이고 그 양산박 대장이었다고 하는 왕윤을 죽이고 이제 여러 장수들에게 양산박에 있는 장수들에게 이제 일종의 연설을 합니다. 예, 연설을 하는 장면에 이제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아래 원문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금일 위 중 호걸 지차 상취 금일은 오늘이죠. 오늘 여기서 위는 무엇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되다. 중은 여러라는 뜻이고요. 중은 여러. 호걸. 호걸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그죠? 산중호걸 할 때 호걸. 네. 여기서는 이제 양산박에 모인 여러 장수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 호걸들이 지차 여기에 이르렀어요. 상취는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호걸들이 오늘 여러 호걸들이 여기에 이르러 모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쟁내 왕윤 심흉 협애 쟁내 혹은 쟁나는 어떻게요? 이런 뜻입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 일종의 그 초기 백화 중국어, 고대 중국어, 중세 중국어식 표현입니다. 예. 왕윤의 마음은 협에 좁아요. 그리고 질현투능 현은 현명한 거고 능은 능력 있는 사람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능력할 때 능자입니다. 예. 그리고 질투죠. 말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얘기해요. 왕윤의 마음은 좁아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해요. 아까 얘기했었죠. 임충이 왔는데 능력도 뛰어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망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왕윤이 노력했다 그랬죠. 예. 추고불란. 여기서 고는 어떤 이유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핑계를 대면서 불란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를? 임충을. 그리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예. 인차 화, 병, 료, 사 비, 임충, 요도, 차위. 예. 이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화병은 예. 내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거나 내홍을 겪거나 이런 거를 화병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과 갈등을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죽였죠. 저 사람을 과 갈등을 일으켜서 죽인 것이지. 왕윤이 마음이 좁아서 질투해서 나를 안 받아들여서 싸운 거지. 임충지 요도 차위. 임충이 그 자리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원한 게 아니에요. 예. 왕윤이 싸가지 없는 놈이어서 그렇지 내가 그 자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흉금, 담기, 언감, 거적, 관군, 타일, 전제, 군축, 원용, 수학. 네. 거는 근거하다의 뜻입니다. 근거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담기, 용기, 내 마음과 용기에 근거해보면 어는 의문사입니다. 어떻게 감히 거적
상대할 수 있어요. 누구를? 관군. 예. 내 마음과 내 성품과 실력으로 예. 어떻게 감히 관군을 상대하고 타일, 훗날에, 훗날에 군측, 임금 곁에 원, 흉, 수와 나쁜 놈들을 임금 곁에 있는 나쁜 놈들이면 일종의 간신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임금 곁에 나쁜 놈들을 전제, 예. 저는 자르다, 쟤는 제거하다, 없애버릴 수 있겠어요. 제 실력으로 어떻게 관군을 상대하고 이 도적들이잖아요. 이제 관군이랑 싸워야 되잖아. 다른 날 간신배들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임충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나 잘 되려고 왕륜을 죽인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 왕륜이 일단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돼? 관군을 대적하고 임금 좌우에 있는 간신배들을 없애버려야 돼. 근데 내가 역량이나 도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원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저 왕륜이 나쁜 새끼라서 죽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임충의 말에서는 왕륜 그리고 임금 옆에 있는 간신배 예를 들면 어, 고구와 같은 임충이 당한 고구와 같은 사람을 없애야 한다. 나쁜 사람을 징치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하나 보이고 두 번째로 네, 내가 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있죠. 네. 자, 수호전의 108영웅들의 목적은 뭐다? 나쁜 사람들을 징치하기 위한 것이다. 왕륜이나 고구와 같은 사람을 징치하기 위한 것이고 관과에 이제 대항해야 한다. 양산박이. 관과에 양산박이 대항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양산박. 예. 정의로운 사회, 간신배가 없고 왕륜 같은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부당한 사회와 부당한 정부와 부당한 조정과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있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고구부터 그죠? 고구부터 임충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고구에서 시작되면서 수전에서 했던 얘기는 뭐죠? 부당한 현실, 그죠? 부당한 현실, 사회, 조정, 정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구의 모습을 그려내었죠. 그 다음에 왕지는 이 부당한 현실, 사회, 정부에 대해서 왕지는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도망쳤죠. 그죠? 고구에게서 도망쳤죠. 어, 일정한 세계에 대한 회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진의 경우에. 사진은 어떻게 했나요? 도적들과 결연을 맺고 이 사람들이 부당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진의 이야기였죠. 그죠? 네. 일종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개인적 저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달은 부당한 사회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나요? 타자에 대한 의협의 실천, 김치련 부자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이 부당한 사회를 해결수하려고 노력했었죠. 임충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임충은 단순히 개인적 복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박의 두령이 되죠. 이 임충이라는 인물은 사회적, 조직적 저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회피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걸 넘어서 이제 조직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을 임충을 통해서 점점 양산박의 이야기가 서사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주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탄은
이 임충의 일장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호전 한 책의 대제목이요. 여기서 제목은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충일생의 대흉금이다. 큰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임충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목표가 이 이야기이고 또 수호전이 지향하고 있는 주제가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예,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 저항하는 걸 넘어서 무엇까지? 조직적, 사회적 저항까지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 수호전에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 이 임충이라는 인물은 수호전의 그런 주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주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앞서 봤듯이 임충은 수호전의 주제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108명의 인물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거는 임충이 여러 인물을 포괄할 수 있는 중간자적 성격 같은 것도 있고, 의로 그런 노달이라든가 아니, 사진같이 예, 일종의 좀 거칠고 음, 무장들의 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한편, 또 비교적 영민함,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요런 것들 요런 인물들의 성격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임충의 시 한 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임충이 이제 육겸을 죽이고 예. 유배지에서 도망치면서 어? 양산박에 이르기 직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임충은 더 이상 주류 사회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된 상황에서 쓴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장의, 시, 임충. 예. 장은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의리, 예, 정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의를 지키는 것은 임충이다. 정의의 사도 뭐 이런 건가 봐요. 예. 자, 위인, 박주. 위인은 사람됨, 사람됨이 최고로 소박하고 충성스럽다. 어, 예, 임충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성품도 소박하고 충성스러워요. 예. 강호, 시, 예마, 경국, 현, 영우. 예. 강호에는 예, 명성이 퍼지고 알려지고 이런 뜻입니다. 경국, 나라에는 영웅됨이 드러난 이런 뜻입니다. 자, 신세, 구경. 예, 구경은 떠다니는 나뭇가지. 고요. 신세는 신세죠. 내 신세, 운명, 내 형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신세는 슬퍼요. 마치 떠다니는 나뭇가지 같아요. 그리고 나의 꿈, 공명은 전복. 저는 구르다고요. 공은 무슨 갈대, 쑥대 뭐 이런 걸 얘기한대요. 나의 꿈은 굴러다니는 음, 갈대, 쑥대처럼 됐어요. 내 신세는 떠다니는 나뭇가지가 물에 떠다니는 나뭇가지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꿈도 다 꺾여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네. 자, 탄연, 약, 특집. 탄연은 이제 훗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나중에. 만약, 약은 만약 뜻입니다. 만약 뜻스럽게 되면 위진 태산 그 위세 그 위세가 태산 동쪽을 진압해요. 그 위세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한번 뜻을 이룰 수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만 있으면 그 위세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임충으로 대표되는 108 영웅들은 어, 아무래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마음 그리고 능력 같은 것들을 자부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예, 여러 가지 상황과 불운으로 인해 그 신세가 잘 풀리지 않죠.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기회만 있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일종의 분노. 그리고 주류 사회에서 멀어지게 된 절망 같은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임충의 모습이 그거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임충은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한 공유 일신 본사. 예. 요 본사는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능력. 예. 능력. 예. 아, 요 한은 예, 한나라 한자인데 치한 이런 말 쓰죠. 예.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치한이라고 그러죠. 예. 나, 비교적 나쁜 혹은 좀 거친 사내, 사나이, 남자 이런 뜻으로 한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내 한자를 사용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같은 남자가 공은 여기에서 헛되다, 헛되이, 쓸모없이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이 있어요. 뭐가? 능력이 쓸모없이 있어. 능력은 있는데 쓸데가 없어. 쓸모없이 있는 능력인 거죠. 예. 부루명주. 예. 우는 만나다 이런 뜻이고요. 주는 주인, 임금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밝은 똑똑한 주인을 만나지 못해요. 예. 능력이 있는데 주인을 못 만나니까 능력이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 예. 자, 굴침새 소인지하. 굴은 굽히는 거고 침은 가라앉는 거죠. 예, 굽히고 가라앉았어요. 어디에? 쟤는 어디에 이런 뜻이죠. 어디에 소인의 아래에 하찮은 인간의 아래에 굽히고 침몰해 있어요. 예, 왜? 밝은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똑똑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예. 수, 저반, 엄작, 적기. 예. 요 예, 엄잡은 어, 더럽고 하찮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더럽고 하찮은. 그러니까 수는 받다라는 거죠. 어, 이런 더러운 꼴이나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거는 예, 임충이 고 고아내 내아가 아니죠. 고아내가 부인을 임충의 부인을 희롱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참아 넘기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능력도 있어. 근데 이런 안 입고 온 일을 당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똑똑한 사람을 만나질 못해서 저런 하찮은 인간에게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해야 돼. 라고 화를 내는 장면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성탄의 평을 한번 봅시다. 김성탄의 평을 보면은 자, 얇은 작서지고 기, 호, 내암, 불어야. 분기를 일으켜 책을 지은 까닭이다. 분기를 일으켜 책을 지은 까닭이다. 수업 마지막 쪽에 얘기할 건데요. 예, 어, 동양에는 발분, 예, 분기, 분노가 펴나가서 책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수호전을 왜 썼다? 발분해서 썼다.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썼다. 그래서 임충같이 일종의 시리한 영웅들을 그리고 있다. 라고 김성탄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예, 무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름은 무송이고
이미지로 표현하면은 요런 이미지가 딱인 것 같습니다. 무송은 뭐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예. 엄청나게 힘이 장사고 싸움도 잘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굉장한 호걸이고 그야말로 호걸의 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벼로는 행자, 행자는 스님 혹은 도사가 되려고 수행하는 사람을 행자라고 합니다. 그 무송이 여러 가지 일을 겪고서 또 이제 살인자가 되고 이제 도망을 막 치거든요. 도망갈 때 요 행자로 이제 변장을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송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행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호영우, 호랑이를 때려잡은 영웅. 참 무송하면은 이 호랑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직업은 이제 도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두면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음, 부사관쯤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중간 관리직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요거는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대용이라고 하는 조선 18세기의 문인이 중국에 다녀오면서 쓴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록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돌아오다 옥전현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길거리에 자리를 펴두고 연극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은 몇 냥을 주고 쾌활림, 틀렸네요. 오타가 있네요. 쾌활림이죠. 쾌활림. 쾌활림 제목을 골라 공연하게 했다. 이는 수호전 무송이 취해서 장무신을 두들겨 패준 일이다. 본전과 조금 달랐는데 어떤 이가 연극을 하는 버전이 따로 있다고 알려주었다. 자, 홍대영이 중국 가서 옥전현이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몇 가지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연극 종류를 이렇게 앞에 펼쳐놓고 그 중에 하나 꼽으면은 거기서 연극 모습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연기를 해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홍대영이 돈을 내고 쾌활림, 무송의 이야기를 골라서 연극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중국에서도 그렇고 조선 사람이잖아요. 조선에서도 그렇고 이 무송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인기 많은 이야기였다라는 게 느껴지죠. 예, 실제로 이 무송의 이야기는 이른바 무십회, 무송의 십회라는 건데요. 그 저번 시간이었나요? 대충 말씀드렸죠. 수호전이 총 한 120회 정도 되는데 뒤에 50회는 김성탄이 잘라냈고 70회 중에 한 40회는 개개인의 얘기고 30회는 이제 도적들이 양산박의 도적들이 국가와 싸우는 이야기다 라고 했는데 요 40회 중에 약 한 10회 정도가 무송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송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송의 이야기는 비교적 다른 인물들 앞에 나왔던 임충, 노달, 또 뭐였죠? 사진 이런 인물들과 큰 연관을 맺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만큼 무송 이야기 안에서 무십회만으로 굉장히 완결성 있고 그 자체로 인기가 높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금병매라고 하는 소설 아십니까? 금병매. 요 금병매라는 소설은 이 무송의 이야기, 무십회의 이야기 중에 아주 일부를 확대해서 쓴 게 금병매라는 소설입니다. 그만큼 무송의 이야기는 아주 인기 있었다. 엄청나게 인기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재밌어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무십회, 무송의 이야기가 왜 인기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송의 이야기를 한번, 무시패의 이야기를 한번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송은 원래 술에 취해서 이 사람 술 엄청 좋아하거든요. 최고의 술꾼 중 하나거든요. 그 수호전에 나오는 인간들이 다 술을 좋아하지만 무송은 특별하게 술을 잘 마시는 사람입니다. 자, 술에 취해서 이제 공무원이랑 싸웠어요. 그러다가 공무원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무송이 도망칩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공무원이 천만다행으로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천만다행인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망쳐서 이제 시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원에 이제 숨어 있다가 고향 청하연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에 형을 보고 싶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던 중에 경양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경양강 산을 고개를 이제 넘기 전에 주막에서 무송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쫙 마시고 있는데 예, 그 술집 주인이 그 무송님 더 이상 술을 못 팝니다. 그러니까 무송이 화를 내요. 왜 술을 못 팔아? 나 술 더 마실 건데. 술을 더 마시고 여기 고개 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왜? 여기 호랑이가 살거든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호랑이가 살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넘다가 호랑이 만나면 이거 도망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안 돼요. 야, 무슨 호랑이가 있어. 그리고 뭐 호랑이 뭐 겁낼 게 있어? 야, 술 내와. 하고 술을 더 마셔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고개를 넘다가 정말로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래 이게 무송이 봉을 들고 있었는데 호랑이를 때려잡으려다가 바로 나무에 부딪혀서 봉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호랑이를 무송이 맨손으로 때려잡습니다. 예. 자,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이제 청하연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웃 마을이 이제 거의 고향 다 왔어요. 고향 마을에 이제 다 왔더니 양곡현이라는 곳에 거기 이제 대빵이 시장님이 얘가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거를 듣고서 예, 너 특채 공무원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도두가 되라. 예, 특채 공무원에 너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고 무술을 잘하면 우리 현에서 경찰에 이런 경찰 특채 경찰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양곡현에 도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처는 이제 이웃 마을이잖아요. 원래 청하현에 있는 형네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무대라고 하는 형은 무송과 다르게 키도 작고 능력도 별로 뛰어난 게 없고 만두 장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 못생겼어요. 근데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반금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엄청 이뻤어요. 엄청 이뻤어. 무대는 별 볼 일 없는데 뭐 돈이 많지도 않고 능력도 별로 없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아내는 이뻐. 이뻐. 그래서 사람들이 하얀 쌀로 만든 백설기가 걔 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훌륭하지 못한 남편에 아주 이쁜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쁜 아내는 남편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그 남편의 동생이 왔는데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로 몸짝 어깨 딱 벌어지고 팔 울퉁불퉁하고 가슴 막 펌핑 돼 있고 막 이런 애가 오고 얼굴도 괜찮아. 그러니까 쟤랑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유혹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무송이 철벽을 칩니다. 예. 아주 형수잖아요, 형수. 그러니까 무송이 아주 철벽을 쳐요. 근데 반금년이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뭐죠? 무송을 보고 어머 잘생겼어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뭐 딴 데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동네에 서문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반금년을 보고 한눈에 뿅 가요. 이쁘잖아. 이쁘다 그랬잖아. 이쁘다 그랬잖아. 이쁘다. 예, 예. 그래서 이 서문경이랑 반금년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무대한테 들키게 돼요. 그래서 들키게 되니까 얘네 둘이 큰일 났죠. 예. 그래서 반금년과 서문경이 계획을 짜서 무대를 독살합니다. 예. 서문경은 돈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이게 동네에서 방귀 꽤나 뀌는 거죠. 예, 힘도 좀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불륜도 알고 독살도 대충 눈치챘는데 차마 얘기를 못해요.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 봐. 이때 무송은 동경부에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금년이 계속 유혹을 하니까 형네 집에서도 원래 나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불륜이 있다는 것도 형이 독살당했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금년과 서문경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관가에 자수를 하고 예, 유배를 갑니다. 예, 살인을 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얘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 참작을 해준 거죠. 예, 이게 형의 복수를 한 거잖아요. 형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한 거니까 예, 정상 참작을 해서 예,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유배를 가면서 무송은 자기가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배를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밥도 맛있는 것만 좋은 것만 주고 막 감옥에 가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방에 지내게 해주고 네, 옷도 좋은 거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능력은 뛰어나지만 뭐 이렇게 그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요 시은이라는 사람이 무송의 뒤를 봐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 시은은 좀 부자였는데 무송이라는 사람이 이 호랑이를 때려잡은 천하의 장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송을 굉장히 무송에게 이제 후대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무송은 편하게 지내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지? 아무리 이게 무송이 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부자가 그냥 도와주겠어? 그냥 비싼 밥 먹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지. 그죠? 무송이 이제 시은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시은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쾌활림이라는 곳에 내가 주점을, 예, 그러니까 단란주점을, 룸살롱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장문신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그 단란주점 룸사롱을 모두 다 뺏어갔어. 그러니까 무송 너가 조금 나서서 걔 좀 혼내주면 안 되겠니? 다시 내 그 주점들을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송은 시은에게 부탁을 받고 쾌활림으로 가게 됩니다. 어, 이 쾌활림으로 가는 장면이 이따가 좀 보게 되겠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어, 원래 있던 맹주에서 쾌활림까지 가는 길에 무송이 자기가 이 일을 해주는 조건을 걸어요. 네, 조건이 뭐냐? 네. 자기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있는 모든 주점에서 여기 술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네. 여기 술집들이 있는 곳에서 모두 다 쉬겠다. 그리고 술집 한 군데당 술을 3잔씩 마시겠다. 이거를 다 사주면 내가 이 일 해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시은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걸 사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 돈 많으니까. 너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너 싸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야, 날 뭘로 보고, 무송을 뭘로 보고,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을 뭘로 보고, 야, 사주기만 해. 라고 하고, 술집에 들을 때마다 3잔의 술, 큰 대접에 3잔의 술을 마시고,
쾌활림까지 가서 이 장문신을 혼내주고 이제 주막을 되찾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장도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송을 부릅니다.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뭐 힘이 좋다며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장도감의 함정이었어요. 사실 장도감은 시은이 이제 무송의 뒤를 봐주듯이 장도감은 요 장문신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장도감은 무송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다음에 무송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매질을 하고 유배를 보내고 심지어 중간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무송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송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런 장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도리어 역강강을 시켜버리고 장도감의 수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장도감의 일족을 도리어 장도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장도감의 일족을 싹 다 학살해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려요. 거기 있는 시녀, 뭐 부인, 장도감 말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장도감의 집 담장에 예, 살인자, 사호 무속냐, 사람을 죽인 이는 여기 학살 벌인 사람은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이다. 이렇게 써놓고 도망칩니다. 이게 무송 10회, 무 10회라고 부르는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예, 무 10회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의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번역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이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그랬죠? 그 장면 중 일부입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이마가 허연 호랑이가 튀어나왔다. 무성이 보고는 아이고 소리내며 바위 위에서 굴러내려와 몽둥이를 들고 바위 옆으로 잽싸게 비켰다. 그 호랑이도 배고프고 갈증이나 양발을 땅 위에 누르더니 몸을 솟구치더니 공중에서 덮쳐왔다. 무성이 놀라 술이 모두 땀으로 흘러나왔다. 말할 때는 늦지만 그때는 무척이나 다급했다. 무성이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 한 번 피해 호랑이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갔다. 호랑이는 배후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어렵다. 앞발로 땅을 짚은 채 허리를 뒤집어 휘둘렀다. 휘두르는 것을 보고 무송은 옆으로 피하였다. 예. 자, 느낌이 어떤가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 말할 때는 늦지만 그때는 무척이나 다급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중국 백화 소설에 나오는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묘사가 긴데 일어나는 시간은 짧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느낌이 어떤가요? 예.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날카로운 눈매에 이마가 허연 호랑이. 그리고 무성의 모습도 딱 보자마자 아이고 소리 내면서 바위에서 굴러서 바위 옆으로 탁 겼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호랑이가 쫙 덮쳐 나오는데 무송이 놀라서 술이 모두 땀으로 흘러나왔대요. 이런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자, 무송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 싹 피해서 호랑이 등 뒤로 딱 돌아가고 그걸 호랑이는 허리를 비틀어서 휘둘러 치고 그걸 무송이 싹 피하고 호랑이와 무송의 격투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느낌이죠. 어떻게 싸우는지 보이는 듯 하지 않아요? 예. 자, 요 이야기에 참고로 요거는 훨씬 길게 싸웁니다. 훨씬 길게 싸워요. 한참을 싸웁니다. 그 묘사가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재밌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수호전에 직접 보실 거면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세요. 자, 요 호랑이와 싸우는 장면에 대해서 김성탄은 이런 평을 달아주었습니다. 자, 조송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잘 그렸다. 만년에는 더욱 오묘해졌다. 말년에는 그림을 더 잘 그렸어요. 말 그림을 엄청 잘 그렸어.
그림을 구상할 때마다 밀실에서 옷을 벗고 웅크리고 서서 먼저 말을 흉내낸 뒤에야 붓을 들었다. 말 그림을 잘 그리는데 말 그림을 잘 그리는 그 비법이 뭐예요? 혼자서 옷 벗고 이제 말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말이 어떻게 움직일까? 말이 어떻게 움직일까? 요거를 이제 연습했다는 거죠. 하루는 부인이 와서 보니 조종설은 완전히 한 마리 말이었다. 조종설이 말 흉내를 똑같이 흉내냈다는 거죠. 신혜함이 이 글을 지을 때도 아마 옷을 벗고 웅크린 채 한 번은 치고 한 번은 휘두르고 한 번은 베는 범의 자세를 흉내냈을 거다. 왜? 이 글에 호랑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묘사가 돼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혜함도 아마 호랑이를 흉내내고 조종설이 말 그림을 그렸듯 호랑이를 흉내내고 이 장면을 썼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소동파가 기러기 그림에 붙인 시에 기러기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날기던 뜻이 먼저 움직인다네. 그대는 어디에서 살펴봤기에 이렇게 사람 없는 태를 얻었나? 기러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완전히 기러기의 모습.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기러기의 모습 같은 그런 걸로 그렸다라는 그런 시를 소동파가 썼다는 거죠. 나는 정말 모르겠다. 신혜함이 어디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한폭 장면을 가슴에 담았는지. 내가 3000년 중 오직 이 한 사람을 제자로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헛된 기림이겠나. 신혜함은 이 장면을 너무너무 잘 그렸어.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로 김성탄은 이런 이야기로 합니다. 무슨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묘사하기 쉬운 것. 여러분들이 소설을 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묘사하기 쉬운 것이 뭘까요?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 그게 뭘까? 김성탄은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귀신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렇게나 써도 누가 반박을 할 수 없어. 그렇지 않나요?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귀신 보신 분 있습니까? 무당 계시나? 무당 보셨나? 귀신을 묘사하는데 아무 말이나 갖다 써도 누구가 어떤 사람이 그걸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귀신은 안 그래라고. 귀신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죠?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그죠? 자, 근데 가장 묘사하기 어려운 거 뭘까요? 김성탄은 오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요즘 사고방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호랑이를 동물원 가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그죠? 동영상,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근데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호랑이를 볼 수 있을까요? 호랑이를 절대로 볼 수 없죠. 호랑이를 여러분이 봤다는 건 여러분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보면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호랑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제대로 볼 수도 없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내가 잘못 묘사하면 그게 틀린 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호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성탄이 생각하기에 이 수호전의 호랑이 묘사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묘사하기 어려운 존재를 가장 잘 묘사한 글이라고 김성탄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 생동감, 살아있는 묘사, 요거는 수호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묘사를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무송서사. 무송서사 속에서도 이 호랑이를 때려잡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무송서사의 매력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었죠. 쾌활림 얘기입니다. 쾌활림. 기억납니까? 무송이.
예, 장문신을 혼내서로 가는.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가는 길에 있는 술집에서, 모든 술집에서 내가 술 3잔씩은 먹어야겠어. 모든 술집에서 술 3잔씩 먹고 갑니다. 라고 했다. 그 장면에 대한 김선탄의 평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편에서 쾌활림에서 무송이 시은을 위해 장문신을 때려준 것은 사건이다. 무송이 술을 마신 것은 문장이다. 장문신을 때려준 것은 재료이고 술을 마신 것은 주옥과 비단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술에는 술꾼이 있는데 경양강 위에서 범을 때려잡은 호환이 천년제일의 술꾼이다. 술에는 술자리가 있는데 맹주고을 동문에서 쾌활림에 이르는 14, 15리가 천년제일의 술자리다. 술에는 술때가 있는데 뜨거운 여름이 살핏 사라지고 갈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옷깃을 풀어헤치고 산들 바람을 맞을 때가 천년제일의 술때이다. 술에는 주령이 있는데 새 사발을 마시지 않으면 술집을 지나치지 않는다. 천년제일의 주령이다. 명은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술자리의 규칙, 그게 주령이에요. 네. 무릇 이와 같은 것들은 이 편의 문장이지 이 편의 사건이 아니라 만약 사건의 따름이라면 시은이 무송에게 부탁하여 장문신을 혼내주게 됐는데 가는 길에 도합 36사발의 술을 마셨다. 고 송자경의 예에 일거하여 크게 한 줄 쓰면 충분할 것이다. 어찌하여 신의 함을 번거로이 이 한 편을 지었는가? 세상에 제대로 글을 읽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쩔 것인가? 자, 이런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글인 것 같아요. 이런 게 김성탄이라는 사람의 식견을 정말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성탄은 사건과 문장을 나눕니다. 예.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죠. 무송이 시은을 위해서 장문신을 때려줬다. 이게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요거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요렇게. 시은이 무송에게 부탁해서 장문신을 혼내줬는데 가는 길에 술을 많이 마셨다. 이렇게 한 줄 얘기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죠? 사건은 요렇게 간단해요. 사건만 얘기하면. 줄거리만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무송이 술을 마시는 장면은 문장이에요. 그 문장은 어떻게 표현돼요? 일단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제일의 술꾼이죠. 술을 정말 잘 마셔요.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최고의 호강. 이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죠. 자, 술자리는 어때요? 네. 맹주에서 쾌활림까지 가는 긴 길을 술자리 전체로 잡아놨죠. 그리고 술을 마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름이 살짝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수업 보고 있는 그때쯤이겠네요. 여름이 살짝 지나가서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런 때예요. 자, 그리고 그냥 술을 마시는 거 아니죠. 어디 한 군데에서 한 잔 질펀하게 마시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는 길마다 보이는 주점마다 내가 들어가서 술은 3잔씩은 먹어야겠습니다. 하고 무삼불가마 3잔이 아니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무송이 규칙을 세워요. 네, 이게 술자리의 규칙이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예요? 네, 아주 단순한 스토리를 단순한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한 줄 쓰면 충분할 거를 신혜함은 한 편으로 표현했어요. 이 한 줄짜리 이야기 한 편으로.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힌 상황과 규칙과
내용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한 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런 게 아까 얘기했듯이 홍대영이 쾌활림을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한 이유, 쾌활림의 이야기가, 무송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 좋아라고 만들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한 줄짜리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송 이야기의 일종의 매력 같은 것들을 봤으니까 무송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예. 무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김성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수호전의 106사람 중 송각보다 못한 인물은 없다. 그러나 이 106사람 중 무송같이 전륜하고 뛰어난 사람은 없다. 자, 108영웅이죠. 108영웅은 김성탄이 보기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송강, 106, 무송. 네. 108영웅 중 최악은 송강이라는 사람이고, 송강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송강이라는 사람이고, 최고는 무송이다. 자, 무송은 어떤 사람인가? 무송은 선인이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왜? 노달의 활달함, 임충의 원한, 양지의 발음, 시진의 선량함, 완소칠의 쾌활함, 이규의 진솔함, 오용의 민첩함, 화영의 전화함, 노준이의 위대함, 석수의 총명함을 두루 갖추었으니 1등 인물이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무송은 어때요? 노달처럼 활달하기도 하고 임충같이 스토리도 있어요. 그죠? 스토리도 있어. 양지처럼 바른 부분도 있고 시즌에 선량한 부분도 있고 착하기도 하고 쾌활하기도 하고 진솔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우아함도 있고 위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송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송은 왜 이런 부분을 다 갖추고 있다? 왜 무송은 최고의 인물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 일찍이 말하였다. 해산에 오르지 않고는 천하의 높이를 알지 못하고 해산에 오르되 일관봉에 오르지 않으면 태산의 높이를 알지 못한다. 황하를 보지 않고는 천하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황하를 보되 용문을 보지 못하면 황하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성인을 보지 않고는 천하의 지극함을 알지 못하는데 성인을 보았으되 공자를 보지 않으면 성인의 지극함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글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다. 수호전을 읽지 않으면 천하의 기이함을 알지 못하고 수호전을 읽되 설제를 읽지 않으면 수호전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신의 함의 저주를 어찌 말이나 섬으로 잴 수 있을까? 자, 무슨 얘기예요? 자, 태산, 천하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는 이제 태산이었죠. 태산. 천하에서 가장 높은 곳은 태산. 태산에서 가장 높은 곳은 일관봉. 일관봉을 오르지 못하면 천하의 높이를 알 수 없다. 네. 세상에서 천하에서 가장 깊은 곳은 황하. 황하에서 가장 깊은 곳은 용문. 용문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글, 기이한 글은 수호전. 수호전에서 가장 기이한 장면은 설제. 설제가 수호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김성탄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설제는 어떤 장면이냐고 하냐면, 자, 무송이 반금령과 서문경을 죽이고, 예. 무대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었죠. 자, 반금년이 원래 무송을 꼬셨다가, 그지? 무대와 결혼했는데, 무송을 꼬셨다가, 거절당하고 나서 서민관과 불륜을 하고, 반금령과 서문경이 짜고 무대를 복살합니다. 그 이후에 무성이 돌아와서 반금령과 서문경, 기타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고, 무대에 제사를 하는 게 무대
자기의 형, 제사를 지내는 게 요 설제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제의 장면이 수호전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김성탄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설제가 수호전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수호전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어떤가요? 예. 수호전을 바라보는 김성탄의 관점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하는 얘기에서. 예. 수호전이라는 텍스트를 윤리적으로 볼 수 있나요? 예. 김성탄의 수호전의 속에 나오는 윤리에 대한, 유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법에 대한, 조정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런 태도들은 어떤가요? 좀 아시겠나요? 사실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예.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이 사람은 수호전은 도적들의 이야기라고, 이거는 경계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반대로는 그들이 하나하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르는 살인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르는 폐악질에 대해서 윤리적 정당성을 주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따뜻한 마음도 있는데 불운해서 어쩌다가 나쁜 길에 빠졌어 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정부에 대드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 법질서를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어 해요. 윤리적 법질서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그거를 분노와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부당한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가? 그거를 분노와 폭력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김성탄도 모순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로 나쁜 놈이 있다. 정말로 나쁜 놈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못한다. 우리 이런 일들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 새끼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래도 법질서를 지켜야지. 그렇게 분노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되겠어?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지 않습니까? 어떤 게 옳은가요? 윤리와 법질서를, 부당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윤리와 법질서를 지켜야 되나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봐야 되나요? 또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분노와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점에서 무송의 설제 장면은 일종의 윤리와 폭력의 정당성을 둘 다 가져가는 이야기라고 김성탄은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송은 일종의 그런 모순에 대해서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무송은 반금령과 서문경이라고 하는 자신의 형의 원수, 나쁜 사람들을 개인적 폭력으로 보복했죠. 예. 보복을 했어요. 그리고 형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는 분노와 폭력으로 해결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무송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자수를 하죠. 해결 방식은 분노와 폭력으로 해결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자수를 하고 유배를 가는 걸로 처벌을 받아요. 윤리와 법질서도 어기지 않는 거죠. 예. 임충이 일종의 불운한 상황을 만나서 잘못된 정치를 만나서 그거에 희생당해서 조직적 사회적 저항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무송은 일종의 윤리적 법질서와 폭력과 분노 사이에서
두 가지 모두를 절충시켜서 해결하는, 둘 다 폭력과 분노의 진격과 윤리와 법질서의 정의를 둘 다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무송이 장문신, 장도감 사건을 대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부당한 일을 당해요. 부당한 일을 당하기 전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죠. 네. 부당한 일을 당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폭력으로 지워버리죠. 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의 해결 가능성을 이 무송이라는 인물에서 김성탄은 일부 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수호전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힘이라는 것, 이런 무송이 가지고 있는 면들로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동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되게 좀 허무하게 끝났는데요. 예. 무송이 공량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비가 한판 붙습니다. 예. 도망치다가 아까 그 장도감 일행 다 죽이고 살인자 사허 무송량 이거 하고 도망치고 나서 술집에 들어갔는데 고기 좀 내라 라고 하는데 주인이 고기 다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량이라는 사람이 그 술집에 딱 들어왔는데 고기 좀 내와 그러니까 고기를 줘. 그러니까 무송이 화가 나. 그래서 공량이랑 시비가 붙습니다. 야 왜 저 새끼만 고기 줘 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무송은 고랑이도 때려잡는 사람이잖아요. 공량을 때려잡습니다. 때려 눕히고 이제 유유히 그 주점에 술과 고기를 다 처먹고 공량이 시킨 술과 고기도 다 처먹고 그 주점을 떠나서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개가 황구가 누렁이가 무송을 보고 짖어요. 그래서 술이 만땅 취한 상태에서 그 누렁이를 잡으려고 달려들다가 술에 취했으니까 넘어져서 시내에 빠집니다. 옆에 또랑에 빠져요. 또랑에 빠져서 그 복수하려고 따라온 공량 일행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게 이 무송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히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멋진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김성탄은 이런 식으로 평을 달아줍니다. 이런 까닭에 그 괴력은 맨손으로 범도 때려잡지만 때로 누렁에게 실수할 때가 있다. 신인은 위력은 단신으로 웅진을 뺏을 수도 있지만 굳건한 진영, 그러니까 요새, 성, 혼자서 성도 뺏을 수 있어. 요새도 뺏을 수 있지만 때로 겨울 시내에 빠지기도 한다. 대개 이 일을 빌려 후세 사람들을 깊이 경계하였다. 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검도 때려잡는데 개 한 마리 붙잡을 때도 있어요. 그죠? 혼자서 성도 뺏을 수 있는데 또랑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사람 사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실수하고 잘못되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라는 거고. 또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임충 이야기에서 실패한 영웅, 불운에 빠진 영웅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무송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호랑이도 때려잡아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치면서 개나 쫓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시대만 잘 만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성도 혼자서 뺏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치면서 또랑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일종의 실패한 영웅, 시리한 영웅, 불운한 영웅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볼 글은요. 무속 이야기는 아니고 관련된 제가 좋아하는 글을 조금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글은 회사공 자서, 그러니까 사기열전에 사마천이, 여러분 사마천 아시죠? 네. 사마천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쓴 게 태사공 자서라는 글입니다. 이 이야기에 요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서 은약자, 욕수 기지 사약, 석 서백, 구 유리, 연 주역, 공자 액 진체 작춘추, 구런 방추, 저 이소, 좌구 실명, 권유 국어, 손자 빈갑, 이론 병법, 불이 천초, 세전 열한, 한비 수진, 설날 고분, 시 300편, 대전, 성형 발분지 소위작약, 차인 개의 유소 울결, 구득통 기도야, 고술 왕사 사례자. 자, 번역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경과 서경의 음미하고 간략한 것은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옛날 주문왕은 유리에 갇혔을 때 주역을 풀이하였고, 공자는 진과 채 사이에서 공경을 겪었기에 준추를 지었으며, 구런은 쫓겨나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은 시력을 잃었기에 국어를 편찬했고, 손비는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받아 손빈병법을 남겼고, 여부리는 촉당에 좌천되었기에 세상에 여시춘추를 전하였고, 한비자는 진나라에 갇혔기에 세난과 고분을 남겼다. 시경 300편도 성현이 발분해서 지은 것이다. 모두 원래 마음속에 울분이 맺혀 있었다. 이를 표출할 길이 없었기에 지난 일을 기술하며 다가올 일을 생각한 것이다. 자, 주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나라의 수도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역을 풀이한 글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초나라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못 가게 진과 채 사이에서 국경에서 이 공자를 가둬놓고 못 가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자가 막 일주일씩 굶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불어는 자기 그 임금에게 쫓겨나, 좌구명은 실명을 했었대요. 그리고 손비는 친구에게 모함을 당해서 형벌을 받아서 다리가 잘렸고, 정확하게는 이게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형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받았고, 여부리는 진시황한테 쫓겨나서 촉당으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한비자는 이사라는 사람에게 모함을 당해서 진나라 옥에 갇혔고 거기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주 모두 뛰어난 저작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공자, 말할 것도 없죠. 주문화, 구런, 좌구명, 손빈, 한비자, 여부리, 이런 사람들은 다 명작을 써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명작을 써낸 이유를 태사공은 그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생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경 300편도 성현이, 이 시경은 공자가 에디트했다라고, 편집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책입니다. 이 시경도 성현이 발분해서 지은 것이다. 원래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울분을 표출할 길이 없어서 지난날, 책을 쓴다라는 건 과거를 기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는 일인 거죠. 예, 책을 쓴 것이다. 뭐 때문에? 발분 때문에. 예, 불만 때문에. 울분 때문에. 뭘 했다? 책을 썼다. 자, 그래서 올해도록 책을 쓰는 동기로 이 발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유라는 사람도 하는데요. 예. 송맹동야서라고 하는 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물, 부득, 기, 평, 즉, 명, 초목지, 무성, 풍요지명, 수지, 무성, 풍탕지명, 기, 양야, 혹, 격질, 기, 취야, 혹, 경지, 기, 불야, 혹, 자지, 금석지, 무성, 혹, 격지명, 인지어, 언냐, 역연, 유, 부득이자, 이후원, 기, 가야, 유사, 기, 곡야, 유회, 범, 추로, 구이, 위성자, 기, 개, 유, 불평자야. 예. 자, 번역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대개 만물은 평온한 상태를 얻지 못하면 운다. 풀과 나무는 본래 소리가 없는 것인데 바람이 그것을 흔들어 주어서 소리내어 울고, 물도 본래 소리가 없는 것인데 바람이 물 위에 불어 흔들어 소리를 낸다. 물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은 무언가가 그 물을 격동시켰기 때문이고, 물이 세차게 흐르는 것은 무언가가 그 물살을 막았기 때문이며, 물이 팔팔 끓어오르는 것은 그 밑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새나 돌도 본래 소리가 없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치기 때문에 소리내어 우는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는 데에도 또한 그러하다. 마음 가운데 마지못한 것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말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래에는 그리움이 있고 울음에는 슬픔이 있다. 무릇 입에서 나와 소리가 되는 것은 모두 평온치 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 예. 풀과 나무는 소리가 없죠. 예. 근데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죠. 예. 돌과 새는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어떤 걸로 이거를 때리면 윙, 웅 하고 소리를 깡깡 하고 소리를 내죠. 예. 이런 것처럼 원래 소리를 내는 건 혼자 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다. 사람은 말을 왜 해요? 마음에 두둑하는 거, 하지 못하는 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불만이 있어야 비로소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노래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고 우는 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평온한 상태라고 하면,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건 평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글을 지어요. 왜 지어요? 불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발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울분이 있어야 글을 짓는다라는 거죠. 예. 예. 아까 기억나십니까? 예. 분기를 일으켜 발분 작서지고라고 김성탄이 수호전을 지은 이유를 얘기했어요. 수호전 역시 발군에서 지은 책이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예, 뛰어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생각이 있고 뛰어난 성품이 있는 사람인데 불운으로 인해 또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또는 부당한 현실 때문에 이 세상에 묻혀지고 잊혀지고 쓰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했던 김성탄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그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글도 잘 쓰고 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쓰이지 못했어요. 예. 그런 발군의 마음이 김성탄을 수호전이라는 소설에 끌어들이게 만든 것 같고 수호전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또한 그 발군의 마음을 김성탄이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읽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또 새로운 수호전의 내용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